어서 오세요. 달빛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방이 되는 신비한 곳, 달빛 아래 책방입니다. 오늘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세계문학의 거장이자 영미권 최초, 역대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의 기묘하고 매혹적인 미스터리 단편선입니다. 우리에겐 정글북으로 잘 알려진 키플링은 사실 인간의 내면의 불안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탐구한 고딕 미스터리의 숨은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초자연적인 신비를 쫓는 듯 하다가도 끝내 그것이 인간의 감정과 현실 속에서 스며들며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곤 하죠. 이처럼 미스터리의 정점을 향하던 긴장이 갑작스레 일상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 키플링은 인간은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저희가 낭독할 작품들은 키플링의 방대한 작품 세계 중에서도 그러한 미스터리와 기이함이 가장 돋보이는 단편들로 투나미스 출판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키플링 미스터리 단편선 중 3편의 이야기를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제목 그대로 등장인물이 맞닥뜨리는 불길한 예감과 징조가 던지는 깊은 긴장감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실화입니다. 키플링이 마치 실제로 겪은 일인 듯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 기이한 경험담 속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걸작입니다. 제목이 암시하듯 작가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필치로 완성된 미스터리 단편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오늘 밤 낭독의 절정을 장식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플링이 선사하는 예언, 실화, 걸작, 3편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조용히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예언.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며 가능성의 경계는 어떻게 낮아지는지 깨달은 사람이라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인도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객관적인 사건만 쓸 참이다. 두모이스는 메리디키 라오스에서 북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마을의 지정의사다. 키가 작고 통통한 데다 평소 졸려 보이는 탓에 주민들은 그를 겨울잠쥐라 불렀다. 두모이스와 겨울잠쥐는 철자가 비슷한 언어 유희. 그래도 마음씨는 좋아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심지어는 뱃사람 못지않게 야박하고 약사빠른 정모관대와도 언쟁을 벌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저처럼 동글동글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아 보이는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름은 힐라디스. 베라르의 스쿼시 힐라리스가 낳은 딸이다. 이건 여담이지만 부치는 배우자가 사령관의 딸인 줄도 모르고 그와 식을 올렸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신혼여행이 대개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물론 2, 3년을 보내도 말릴 사람은 없다. 인도는 일터를 떠난 부부가 살기 좋은 나라다. 겨울잠쥐 박사가 그랬듯이 둘만 알콩달콩 살아도 거리끼는 일은 없었다. 결혼 후 속세를 떠난 두 부부는 아주 행복했다. 경산날에는 만찬을 베풀기도 하지만 친구는 없었다. 쥐 박사는 재미는 없지만 인품은 끝내준다 며 가끔씩 너스레를 떨어주지만 마을은 그 둘을 잊고 살았다. 그래도 삐걱대지 않고 잘 돌아갔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의사는 희귀종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어디서든 로빈슨 크루소를 연기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소수가 자리를 잡은 데다
친절한 관료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도에서는. 즉, 두모이스가 약 1년 동안 속세와 결별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이야기다. 한창 추운 때 마을에 장티푸스가 돌아 아내가 몸져 눕자 비로소 그는 잘못을 깨달았다. 두모이스는 체구도 작거니와 숫기도 없는지라 5일을 허비한 뒤에야 해열이 능사가 아닌 심각한 병을 아내가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 후로 3일이 더 지나서야 슈트 여사를 찾아가 소심하게나마 사정을 털어놓았다. 인도에서는 아무리 의사라도 장티푸스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다.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신과 간호사와의 총각을 다투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슈트 여사는 그가 실형을 받을 정도로 환자를 방치한 까닭에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이내 부인에게 달려갔다. 그해 겨울 장티푸스 환자는 총 7으로 평균 5명 중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숨을 잃을 환자가 속출할 거라는 절망감에도 우리는 환자를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낙네는 병상에 앉아 부인들을 간호했고 사내는 호라비를 살폈다. 이렇게 56일간의 투혼을 불사른 끝에 우리는 몇몇 환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돌림병과 전쟁이 막을 내리고 모두 축하 장치를 벌이던 차에 두모이스 여사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을 주민들이 대거 몰린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되자 두모이스는 무덤 언저리에서 오열했다. 누군가가 부축해 주어 겨우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두모이스는 귀가할 때면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조금도 쉬려 하지 않았다. 항상 본분에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를 비롯한 몇몇 하인은 휴가를 권해보기로 했다. 그는 조언의 고마움을 표시하며 도보 여행차 치니로 떠났다. 치니는 힐스 중심부인 심라에서 도보로 20날이 걸리는데 유독 마음이 괴로울 때 경치가 수려해 보인다. 거대한 산나무 숲을 지나 크고 조용한 벼락 밑을 경유하여 여인의 유방처럼 봉긋 솟은 초원을 넘노라면 바람이 숲을 휩쓸고 산목에 내리는 빗줄기는 쉿, 쉿, 쉿 소리를 낸다. 땅딸막한 두모이스는 카메라와 총을 들고 슬픔을 삭히기 위해 친이로 떠났다. 그다지 필요치는 않았지만 아내가 가장 아끼는 하인이라 데려갔다. 게으른 데다 손버릇도 좋지 않았지만 그에게 뭐든 맡겼다. 두모이스는 친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기로 방향을 돌이켜 후토산 짐에게 보존림을 지나갔다. 여행 경험이 조금이나마 더 많다는 사람들은 코테가에서 바기에 이르는 길이 가장 아름답다고 입을 모은다. 음침한 숲을 나오면 암울하고 서늘한 산비탈과 거무스레한 바위에서는 사방팔방에서 부는 바람에 살을 애는 듯 추웠다. 바기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갔을지도 모르겠다. 저녁 7시에 일정을 접자 이튿날 동행할 길잡이를 부르기 위해 하인이 중턱에서 마을로 내려갔다. 해가 저무니 밤바람이 바위 틈에서 웅성대기 시작했다. 두모이스는 베란다 난간에 기댄 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육안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그가 재차 보였다. 혹시 곰이라도 만난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하인은 안간힘을 쓰며 올라오고 있었다. 뭐가 그리도 무서운지 해명해줄 곰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베란다까지 달려와서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코에서는 피가 주르르 흘렀다.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을 봤다고쇼. 그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어디서 봤단 말인가? 저 아래 마을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파란 옷을 입으셨는데 모자에 베일을 올리시고는 제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람디스, 서방님께 안부 좀 전해주게. 그리고 다음 달에는 누디아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려라 라고 말했죠. 저는 무서워서 냉큼 도망쳤습니다. 두모이스가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람다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말없이 추운 밤에도 꼬박 베란다를 오가며 부인이 그리로 올라오는지를 기다렸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컴컴한 허공에 두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이튿날에는 짐꾼에게 매번 같은 말을 되물으며 심라로 걸음을 옮겼다. 람다스는 두모이스 부인을 만났고 이미 몇 번씩 두모이스에게 소상히 밝힌 대로 부인이 베일을 올리고 전한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한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누디아가 어디인지도 몰랐거니와 거기에는 친구도 없었으며 설령 임금을 2배로 올려준다 해도 누디아에는 갈 마음이 없었다. 누디아는 벵골에 있는 지역으로 펀자브에 자리를 잡은 의사가 그곳에 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 거리는 메리드키에서 남쪽으로 1200마일가량 떨어져 있었다. 두모이스는 곧장 심라를 거쳐 메리드키로 돌아갔고 그간 대신 일을 봐준 의사에게서 업무를 인계받았다. 몇 가지 의무 관련 지침과 부장의 최근 지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그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결혼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대진이에게 바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털어놓자 친구는 람다스가 쿠티코린에 갔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마침 심라에서 온 전보를 보니 메리드키에서는 업무를 맡지 말고 특수 임무를 위해 즉각 누디아로 떠나란다. 형장에 악성 콜레라가 돌고 있으니 늘 그렇듯 일손이 모자란 벵골 정부가 펀자브 현역 의사 하나를 차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모이스는 책상에 전보를 던지며 말했다. 그렇다면. 동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득 그는 두모이스가 바기에서 심라를 거쳐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급히 처리해야 할 발령 소식은 이미 접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의심 섞인 뉘앙스로 묻자 두모이스가 단번에 이를 잘랐다. 그걸 바랐더라면 신의에서 돌아올 이유가 없었겠지. 거기서는 사냥을 하고 지냈는데 할 일이 있어 그런지 살 의욕도 생기더군. 물론 일이 어찌되든 후회하진 않을 걸세. 땅거미가 질 무렵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모이스를 도와 함께 짐을 꾸렸다. 람다스가 등잔을 들고 들어왔다. 나리, 어디 가십니까? 누디아로 가네. 두모이스가 조용히 대꾸했다. 람다스는 주인의 무릎과 부츠를 와락 끌어안고는 가지 말라며 애원했다. 그가 방에서 나갈 때까지 람다스는 내내 통곡했다. 이윽고 그는 물건을 전부 싼 후 돌아와서는 추천장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나리뿐 아니라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누디아에는 가지 않을 참이었다. 두모이스는 그에게 품삯을 계산해주고는 홀로 길을 떠났다. 동료는 사형수에게 건네듯 작별을 고했다. 10하루 후 마침내 그는 아내와 상봉했고 벵골 정부는
누디아의 돌림병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의원을 요청해야 했다. 최초 파견된 의사는 추아단과 다크 방갈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실화. 책과 그림과 연금 및 쇼윈도가 있는 영국 어딘가에는 사람 안에 들어찬 것을 진솔하게 기록해온 신사가 살고 있다. 이름은 월터 베산트라고 한다. 월터라면 유령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접신한 자와 친구처럼 수다를 떠는가 하면 유령에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총독과 토종신문사를 두고는 경거망동할지 모르나 특히 인도 유령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마땅하다. 영국에 사는 유령은 뚱뚱하고 차갑고 부풀어 오른 시체처럼 보이는데 길가의 질비한 나무에 숨어 지내다가 행인이 지나가면 그제야 그의 목에 내려앉고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요람에서 죽은 처녀 귀신도 있는데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다. 땅거미가 질 때면 도로를 누비거나 마을 인근 작물에 숨어 있다가 매혹적인 목소리로 행인을 부른다. 응답은 곧 이승과 저승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발이 뒤로 구부러져 있으므로 정신줄을 놓지만 않으면 누구든 그들을 대번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우물에 빠져 죽임을 당한 꼬마 유령도 있다. 이들은 정글 변두리와 경계 부근에 자주 출몰하며 울음소리를 내거나 여성의 손목을 부여잡고는 업어달라고 조르기도 한단다. 하지만 지방신문에 게재되는 그들이 지체 높으신 분을 건드렸다는 소문은 여태 들은 바가 없다. 토박이 유령이 영국인에게 겁을 주었다는 사실도 보도된 바가 없으나 영국 유령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일단 보면 까무라칠 것이다. 역에는 대개 유령이 산다. 심라이는 둘이 있는데 구도로의 시리다크 방갈로에서 고함을 지르는 여성은 제외했다. 한편 무소리에의 어느 집에는 살아있는 듯한 무언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백인 숙녀가 라우레의 숙소 주변을 다니며 파수꾼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인도 총독에 따르면 가을 저녁마다 그녀의 집에서는 낙마 사고가 반복된다고 한다. 무리에는 유쾌한 유령이 살지만 콜레라에 휩쓸린 탓에 이제는 슬픔에 잠긴 유령이 자리를 차지할 듯 싶으며 미얀미레에는 관리의 숙소가 있는데 문은 까닭도 없이 열려 있고 가구는 삐걱거리기 일쑤란다. 6월의 더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자에 앉아 빈둥거리는 보이지 않는 녀석의 무게감 때문일 것이다. 페샤우르는 흔쾌히 세를 내줄 것 같지 않은 집을 매입했고 알라하바드의 대형 방갈로에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서 깊은 지방에는 흉가가 즐비한 데다 유령 군대가 주요 도로에 출몰하기도 한다. 그랜드 트렁크 로드의 다크 방갈로 중 일부에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아담한 공동묘지가 있다. 이는 자가용을 타고 캘커타에서 북서부로 이동하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목격해왔다. 여기서 살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인도의 집사도 방갈로만큼이나 뿌리가 깊다지만 이곳은 언제 봐도 아주 낡은 데다 더럽기 그지없었다. 집사는 노망이 들어 말수가 많거나 인사불성일 때가 잦다. 그럴 땐 집사 노릇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그에게 싫은 소리 좀 할라치면 약 30년 전에 묻힌 양반을 들먹이며 이래봬도 지체 높은 분 밑에 있을 때는 현지 집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고는 입을 삐죽 내밀며 깨깨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요리를 든 채 몸이 부들부들
사시나무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화를 낸 쪽이 후회하기 마련이다. 다크 방갈로에서는 유령이 눈에 잘 띈다. 일단 포착되면 그들을 주목해봐야 한다. 수년 전에는 다크 방갈로에 사는 것이 내 일이었다. 한 집에 3일 이상 묵은 적이 없었기에 웬만한 유령은 다 나를 알아볼 정도였다. 붉은 벽과 난간, 천정, 이런저런 가구가 빛이 된 정부 청사에서 살았는데 문지방에는 구렁이 한 마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환영했다.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데다 식사용 가금류도 찾아볼 수 없는 개조된 집에서 지냈다. 깨진 유리 틈만큼이나 보기 불편한 대리석 틈새로 바람이 새어드는 한물간 궁전에서 살았다. 15개월 전에 누군가가 찾은 후로는 발길이 끊긴 다크 방갈로. 아이의 머리를 칼로 절단한 그곳에서 내가 묵었다는 이야기다. 술과는 인연이 없는 선교사를 비롯하여 영국 탈영병과 행인에게 위스키병을 마구 집어던지는 인사불성 불황자에게 이르기까지 별의별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그런데 산모와는 마주칠 일이 없어 더 다행스러웠다. 내가 알기로는 인생의 비극 중 상당수가 다크 방갈로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태 유령과 부딪힌 적이 없다는 것이 왠지 석연치가 않았다. 물론 여기에 출몰하는 유령도 정상은 아닐 것이다. 그리도 많은 사내가 다크 방갈로에서 광기를 부리며 죽어갔으니 미치광이 유령도 꽤나 많을 듯 싶다. 마침 유령이 눈에 띄었다. 아니, 둘이니 유령들이라고 해두자. 루크래프트 시의 기묘한 체험에서 베산트가 유령과 상대하는 법을 소개했지만 그에 동의하기 전 내 입장은 정반대였다. 방갈로는 카트말 다크 방갈로라고 부를 것인데 그 때문에 소스라칠 만한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은 다크 방갈로에서 잠을 청할 수 없다. 궁합이 맞아야 하니 말이다. 카트말 다크 방갈로는 낡고 썩디 썩은 데다 보수한 적도 없었다. 마룻바닥자인 벽돌은 심이 낡았고 벽도 더러웠으며 창은 먼지로 거무튀튀했다. 꼬부랑 할아비가 된 집사의 말에 따르면 다크 방갈로는 재무 및 산림청 등에 소속된 토박이 부관들이 주로 다니던 골목에 자리 잡았으나 이를 거들떠보는 작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내가 이를 때는 이미 비가 변덕스레 땅을 적시고 있었다. 이내 고르지 않은 바람이 일자 뻣뻣이 솟은 야자수 아래 널브러진 마른 뼈가 움직이듯 덜컥덜컥 소리가 났다. 집사는 매우 당황해하는 기색이었다. 한때 그는 관리 하나를 섬긴 적이 있다. 내가 그 관리를 하냐고? 집사는 약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름을 일러주고는 소시적에 찍었던 음판 사진을 건네보였다. 한 달 전에는 갑절이나 두꺼운 회고록 표지에 새겨진 글을 보았는데 당시 느꼈던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날이 저물자 집사는 먹을 것을 좀 가져왔다. 애써 수나어를 찾으려 하진 않았다.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라 라투비라며 주었는데 여러 뜻이 있지만 대개는 개밥으로 통한다. 상스러운 말이지만 화가 나진 않았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질 않아 그랬을 테니까. 그가 짐승의 사체에 칼을 대는 동안 다크 방갈로를 살펴본 뒤 자리를 잡았다. 내가 묵을 곳은 한쪽 구석에 마련된 방이었는데 이를 빼면 공간은 셋이 된다. 각 방에 거무스레해진 흰 문은 긴 쇠막대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방갈로는 매우 튼튼했지만 칸막이 벽은 엉성하게 지어 그리 오래 갈 듯 싶진 않았다.
발이나 가방이 바닥에 닿을라치면 다른 새새까지 메아리 쳤고 발소리는 먼 벽을 넘어 진동했다. 때문에 문을 닫았다. 램프는 없었다. 긴 그림자를 들이운 촛대 몇 개가 전부였으며 욕실에는 기름을 먹은 심지가 꽂혀 있었다. 암울하고도 흉물스러운 곳을 적잖이 가봤지만 몸소 발을 디딘 곳 중에서는 다크 방갈로가 가장 최악이었다. 난로가 없는 데다 창문도 도통 열리지 않으니 수술 지피는 노타로도 별 쓸모가 없었으리라. 빗방울과 바람이 집 주변에서 찰싹찰싹 꾸르르 신음을 내고 공장 야자는 부르르 떨며 괴성을 질렀다. 자칼 6이 흥얼대며 지나가자 하이에나가 먼 데서 서 있다가 그들을 흉내내기도 했다. 마치 하이에나가 한 사두개인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득하는 듯 싶었다. 그러자 의자 뒤에서 죽은 영국인을 들먹이며 혓절배기 소리를 내던 노집사가 라투브를 대령했다. 바람에 일렁이던 촛불은 모기장과 침대와 소꿉놀이를 즐겼다. 식사와 저녁이 과오를 들춰내고 살아생전 저지르려 했으나 미처 그러지 못했던 모든 죄악까지도 일깨워 주었다. 5만 가지 이유로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았다. 욕실 램프가 비추는 빗줄기에 삐뚤어진 그림자가 방에 스며들자 바람이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흡혈충이 달라붙은 가운데 정신이 몽롱해졌다. 마침 들것을 맨 자들이 얼른 옮기자며 투덜대는 소리가 근방에서 들려왔다. 들것 하나가 들어왔다. 둘째와 셋째 기척도 느껴졌다. 그것이 땅에 내팽개쳐지자 덧문이 열렸다. 누가 들어오려는 건가? 현장은 적막했다. 돌연 불어닥친 바람 탓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이 타격을 받아 안쪽 문까지 열렸다. 부관들인가? 내가 중얼댔다. 친구들까지 몰려들었으니 침을 뱉고 담배를 태워가며 좋게 1시간은 떠들겠구만. 그러나 인기척은 없었다. 옆방에 무언가를 들인 사람도 없었다. 단단히 잠가둔 문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안심이 들어 신께 감사했다. 묘연해진 들것의 행방이 궁금증을 자극했다. 침대를 나와 바깥을 훑어봤지만 들것의 흔적은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옆방에서 슬레이드대 위를 구르는 당구공 소리가 들려왔다. 스트라이커가 초구를 정할 요량으로 큐를 눌린 것이 분명한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절대 혼동할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 당구공이 아니면 날 수 없는 소리다. 공이 또 한 차례 굴렀다. 잠자리에 든 나는 두렵지 않았다. 정말 그랬다. 들 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더 관심이 쏠렸으니까. 그래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누군가가 캐논을 치자 머리털이 쭈뼛해졌다. 연달아 2개의 목표공에 맞히는 것. 머리가 섰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 머리 가죽이 굳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통증도 생기고 두피의 털이란 털은 죄다 곤두서게 되는데 이를 두고는 머리가 쭈뼛 앉았다라 해야 옳기 때문이다. 키스와 회전이 번갈아 나는 것은 오로지 당구공 탓이다. 나 자신과 질의할 만치 이를 따져봤지만 그럴수록 테이블과 침대 하나에 의자 둘이 비치된 옆방에서 당구 게임을 정확히 재현할 리는 만무했다. 캐넌의 3쿠션이 이어지자 더는 할 말이 없어졌다. 유령임이 적실하니 어떻게든 다크 방갈로만 빠져나가면 그만일 것이다. 귀를 기울일수록 큐와 공이 닿는 소리가
점차 또렷해졌다. 슬레트 위를 누비던 공이 둘과 부딪히다가도 이따금씩 키스가 나기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은 당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거긴 당구대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도 말이다. 바람이 멈출 때마다 타구가 이어졌다. 가만 들어보니 열기가 점차 달아올랐다. 그래도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없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도 깨지고 말았다. 공포가 무엇인지 아는가? 모욕이나 상해나 죽음에서 비롯되는 평범한 것 말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처참하고도 살떨리는 두려운 말이다. 입안과 목구멍 절반이 바싹 마르는 두려움.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며 목을 축이기 위해 침을 삼켜야 하는 그런 공포를 아는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 강도가 아주 센 편인데 몸소 부딪혀봐야 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크 방갈로에 당구대가 있다는 불가능한 사실이 공포의 실체를 입증했다. 정신이 멀쩡하든 술에 절든 그 와중에 당구를 떠올리거나 스크루와 캐논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크 방갈로의 코스가 아주 험난한 탓에 뭐든 쉽게 믿어버리게 되었다. 이를테면 옆방에는 시신 한 구가 있고 그 옆방에는 정신줄을 아주 놓아버린 여자가 있답디다. 그리고 저 낙타에 탄 두 남녀는 서로 눈이 맞아 60마일이나 되는 곳에서 이리로 왔다네요. 다크 방갈로를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믿으려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야만적이고 해괴하고 끔찍하다고 해도 벌어지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유령도 예외가 아니다. 방금 집을 나온 풋내기라면 몸을 뒤척이며라도 잠을 청하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침대에 붙어있는 5만 가지의 녀석들이 심장에서 피가 돌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썩은 사체로 취급할 것이 분명한 데다 철장문 너머로 공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연신 메아리 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무엇보다도 그들이 마커 득점을 기입하는 사람을 원할지도 모르는데 소름이 돋았다. 물론 쓸데없는 걱정이긴 했다. 어둠 속에서 당구를 칠 위인이라면 굳이 마커가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과 그건 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한참 후 게임이 멈추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잠이 들었다. 졸리지 않았다면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이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문빗장을 내리고 옆방을 훔쳐봤을지도 모른다. 이튿날 아침 용케 잘 버텼다 여기며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런데 집사님, 내가 말문을 열었다. 밤에 뭘 했기에 들것을 셋이나 두었나요? 들것이라뇨. 그런 건 여기 없다오. 집사가 대꾸했다. 옆방을 가보니 문틈으로 빗줄기가 들어왔다. 문득 용기가 솟구쳤다. 그 시간이라면 악마와도 한판 승부를 벌였을 것이다. 여기에 다크 방갈로 말고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10년인지 20년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당구장이 하나 있었소. 뭐라고요? 철도를 세운 관리들이 쓰던 거라오. 철도청 양반들이 묵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집사로 있을 때 슈랍이라는 브랜드를 자주 대접했다고 냈죠. 세 방은 원래 하나였는데 그 양반들이 커다란 당구대를 들여놓고는 밤마다 와서 쳤다오. 모두들 세상을 떠난 지금 기찻길은 거의 가불까지 개통되었지요. 어떤 분들인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아주 뚱뚱하고 성질이 괴팍한 작자가
여복에 브랜디와 물 좀 갖다 주게나 하기에 잔을 가득 따라 주었지요. 그 양반이 공을 치려고 상체를 숙이는데 왠지 고개가 자꾸 내려가더니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지 뭐요. 안경도 내팽개쳐졌고요. 친구들하고 내가 일으키려고 달려가 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럿이서 그를 내렸죠. 그리 건장한 사람이 그렇게 죽다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난 여태 살아있는데 말이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내가 들은 건 분명 유령이다. 여기 확실한 증거도 있지 않은가? 심령 연구학회의 서신을 띄우면 이 소식에 영국 사회가 마비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선 다크 방갈로를 출발하여 80마일이나 되는 농작지를 땅거미가 지기 전까지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다. 때가 되면 학회가 답사팀을 파견할 것이다. 진상을 확인한 뒤 짐을 싸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당구 치는 소리가 재차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회전이 짧아 보크라인 쿠션의 평행으로 그은 4개의 선에서 공이 비껴나간 모양이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이 훤히 드러났다. 똑, 딱, 캐넌이다. 후다닥 방에 들어가 보았다. 안에는 햇빛이 들고 밖에는 바람이 불어 두렵지는 않았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임이 놀라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던 생쥐가 거무튀튀한 천정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헐거워진 셰시가 바람에 흔들리자 창에 박힌 볼트와 분리되면서 50점을 획득했다. 당구공이 부딪히는 소리나 또르르 슬래트를 구르는 공을 잘못 들을 리가 없다고 자부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핑계는 될 참이다. 실상을 깨달은 뒤 눈을 감아봐도 이건 영락없는 당구 소리였다. 때마침 허탈한 마음을 달랠 파트너인 카디르 바스키가 화를 내며 들어왔다. 여기만큼 열악하고 천박한 곳이 없으니 홀령이 출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밖에서 잠을 자는데 야심한 밤에 새 작자가 들거스리고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관습상 백인 전용실만 쓰겠다지 뭡니까? 집사 양반이 그리 지조가 없어서야 원. 다짜고짜 들어가려기에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런 인간들이 여기에 묵었다면 귀신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다 그런 추잡한 사람들이 문제입디다. 카디르 바크시는 집사가 각자에게서 임대료로 이안날을 미리 받은 것은 물론 내 귀가 닿지 않는 데서 큼지막한 초록 우산으로 그들을 구타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사실 집사는 인터뷰를 나눌라 치면 을에 흥분한 나머지 분노가 동정심으로 동정심은 장황한 설교로 이어졌다. 그때가 되면 뚱뚱보나리의 비극적인 죽음이 새 지역에서 벌어지게 된다. 둘은 50마일 떨어진 곳이었고 세 번째는 켈터카였는데 그 현장에서는 개수레를 끌다가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단다. 내가 분위기를 계속 띄웠다면 집사는 그 양반의 시신을 들고 뱅골 전역을 배회했다고 읊어댔을 것이다. 진작 떠났어야 했지만 하룻밤 더 묵기로 했다. 바람과 쥐, 셰시와 볼트가 서로 경쾌한 소리를 내며 150점을 올렸다. 바람이 가시자 당구도 그쳤다. 100% 실화로 검증될 유령 이야기를 스스로 망쳤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다. 제때 그만두었더라면 뭐라도 건졌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씁쓸해진다. 걸작. 그 녀석 이름은 찰리 미어스. 어느 과부의 외아들로 런던 북부에 살고 있으며 매일 은행에 출근했다. 나이 20에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친구였다. 하루는 당구장에서 그를 만났다. 찰리는 잘 알고 지내던 직원을
불스아이라고 불렀다. 잠시 둘러보러 왔다지만 뭔가가 캥기는 눈치였다. 당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임인데 행여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싸구려 오락쯤으로 생각할까봐 그냥 집에서 엄마 일이나 거들라고 내가 말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찰리는 직장 동료와 런던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해가 저물 때면 자주 나를 찾아오곤 했다. 며칠이 지나자 자기 꿈을 주저리 늘어놓았다. 죄다 글에 관계된 것 뿐이었다. 산문으로 불후의 명성을 날리고자 했지만 흔해 빠진 사랑과 죽음에 얽힌 소설을 싸구려 신문사에 투고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행이 수백 개나 되는 시와 지축을 흔들 만한 희곡의 일부를 들려줄라 치면 운명으로 알고 가만히 앉아 이를 감상했다. 스스럼 없는 자신감에 왠지 나도 보람을 느꼈다. 젊은이의 자기 현시와 고뇌는 처녀의 그것만큼이나 거룩하기 때문이다. 찰리는 연애 경험이 없었지만 기회가 되면 이를 꼭 해보고 싶어 했다. 선과 명예의 가치를 비롯하여 주급이 25실링인 은행원을 천직이라 믿으며 세상 물정에 밝다는 것도 조심스레 일러주며 더브는 러브로, 문은 준으로 운을 맞추었다. 이렇게 운이 맞아떨어진 적은 없다고 했다. 각본에 긴 공백이 나오면 양해를 구하며 순간적인 재치로 대충 이를 얼버무렸다. 그러나 의도대로 완성된 작품에 자부심을 느꼈는지 내게서 박수를 받아내려고 몸을 돌이키곤 했다. 모치는 그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은 듯 보였다. 습작용 책상이라 봤자 세면대가 전부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얼굴을 익힐 때쯤 그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찰리는 내 서재를 훑어보더니 자기가 걸작을 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물었다. 내가 너무 비행기를 태운 것은 아닌가 싶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찾아왔다. 눈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실례하지만 오늘 저녁은 여기서 글을 쓰게 해주시겠어요? 귀찮게 하진 않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집에서는 그럴 만한 데가 없어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다. 역대 최고의 걸작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놓치기에 너무 아까워서요. 못 이기는 척 들여보냈다. 테이블을 마련해주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곧장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약 30분이 지나자 쉴 새 없이 휘갈기던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었다. 손놀림도 점차 느려지고 지우는 일도 더 많아졌다. 초고는 그렇게 중단되어 세계적인 걸작은 빛을 보지 못했다. 지금 보니 쓰레기가 따로 없네요. 착상이 떠올랐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군요. 찰리가 우는 소리를 냈다.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진 못했다. 글을 쓸 기분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그건 아닐걸요. 원고를 보기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쓴 글을 읽어보게. 듣자 하니 정말 심각했다. 찰리는 각별히 부풀린 문장을 읽을 때 조금 여유를 두었다. 칭찬을 받을까 해서다. 그 대목은 잘 썼다고 자부했을 것이다. 좀 더 간략하게 쓰게나.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한 단어라도 바꾸면 작품을 망칠 테니까요. 쓸 땐 몰랐는데 읽어보니 훨씬 괜찮네요. 찰리, 많은 사람들이 자네와 증상이 같다네. 오늘 일은 잠시 접어두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함세. 당장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군요. 반토막뿐인데 어찌 그러겠는가. 구상해둔 줄거리를 말해보게. 찰리는 말을 이었다. 무지가 글에 반입될세라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디어의 원동력인 독창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내가 거론하는 아이디어란 어중이 떠중이와 대별되는 것을 일컫는다. 살다 보면 탁월하지도 않은 데다 뜬구름만 잡을 법한 발상에도 자부심을 갖는 작자들이 덜어 있으나 찰리는 이따금씩 순진한 공상을 뭉개는 섬뜩한 글을 차분히 읊조렸다. 줄거리는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아이디어를 어설픈 손에 맡기는 것은 분명 미련한 짓이었다. 내가 썼으면 작품이 달라졌을 테니까. 아이디어를 몽땅 쓰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여기까지인데 어떤가요? 제목은 배에 얽힌 일화로 정했고요. 아이디어는 훌륭하네만 글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일세. 그러니 선생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그래주시겠어요? 그럼 저야 영광이죠. 찰리가 받아쳤다. 순진하고 혈기가 왕성하며 감정을 곧잘 털어놓는 젊은이가 대놓고 늘어놓는 칭찬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여성도 흠모하는 남자의 발걸음에 푹 빠진다거나 그의 모자가 기울어진 각도에 맞춰 보닛을 쓴다거나 혹은 말버릇을 섞지는 않는다. 그러나 찰리는 마음에 드는 것은 죄다 끌었었다. 물론 양심은 달래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이 수순이었다. 나와 거래를 함세. 5파운드를 줄 테니 아이디어를 팔게나. 찰리가 은행원으로 돌변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세상 논리를 따진다고 해도 지인에게 아이디어를 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냥 가지십시오. 제겐 세 발의 피일 뿐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아이디어일 것이 분명했다. 비즈니스로 생각하게. 세상 논리로 말이야. 내가 대꾸했다. 5파운드면 시집을 마음껏 살 수 있지 않겠나. 지킬 건 지켜야지. 5파운드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면. 정 그러시다면 받겠습니다. 시집의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몇 가지 조건으로 거래를 매듭지었다. 예컨대 찰리는 글을 쓸 책상과 단편이든 장편이든 시를 상의할 권리를 얻은 한편 영감이 떠오르면 수시로 이를 귀뜸해 주어야 했다. 그럼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는지부터 말해보게. 저절로 떠올랐다고나 할까요? 찰리의 눈이 작아졌다. 그랬겠지.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읽었을 걸세.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주인공을 시시콜콜한 면까지 그리 빠삭히 알 수 있겠는가. 선생님 댁에 올 때를 빼놓고는 책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온종일 자전거를 타거나 강변으로 소풍을 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무슨 문제라도? 다시 말해주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주인공이 해적질을 했다지.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 말씀드렸던 배 하갑판에 있었습니다. 무슨 배였더라? 노가 딸린 배인데요.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앉아서 노를 젓는 사람은 무릎이 물에 잠기게 되죠. 이열로 뻗은 노 사이에는 좌판이 뻗어 있고 감독관은 채찍으로 일꾼을 감시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나? 그것도 작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달린 로프는 배가 흔들릴 때 감독관이 잡는 건데 상가판에 달려 있었죠. 행여 로프를 놓쳐 조수가 보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시다시피 주인공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다가 흠씬 두들겨 맞지만요. 물론 주인공도 노에 달린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좌판에 고정된 철대가 허리를 둘렀고 노와 연결된 수갑이 왼쪽 손목에 채워 있었죠. 그는 죄질이 아주 나쁜 자만 간다는 하갑판에 있었는데 빗줄기라고는 가판구와 노를 내놓는 틈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손잡이와 틈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가 배가 움직이면 덩달아 흔들린다는 것이 그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자네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나라면 모를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가판의 긴 노는 각 좌판에 앉은 산의 넷이 잡고 하가판과 최하가판의 것은 각각 산의 셋과 둘이 노를 젓죠. 아시다시피 최하층은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누구든 미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노를 젓다 죽기라도 하면 배 밖으로 던지지도 않고 토막을 내서 틈 밖으로 버립니다. 왜지?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는 말빨에 놀라 연신 물었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돌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죠. 시신을 갑판 위로 옮기려면 감독관이 둘이 필요한데 하갑한 노예를 그냥 두었다가는 노를 팽개치고 일어나 좌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상상력이 대단하군. 갤리선이나 노예는 어느 책에서 본 건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그만 배라도 직접 타보고 싶지만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디서 읽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얼마 후 그는 책방으로 갔다. 20살짜리 은행원이 치밀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에 찬 배경 묘사에다 이름 모를 바다에서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모험과 폭동 및 해적질이 어우러진 소설을 어떻게 건네주었는지 궁금해졌다.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감독관을 두고 벌어진 난동을 빠져나와 바다 어딘가의 섬에 왕국을 세웠다고 한다. 스토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고작 5파운드의 기분이 들뜬 그 친구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기 위해 나갔다. 아마 그들이 글 쓰는 법을 일러주었을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나는 정당한 권리로 글감을 사들였다. 뭔가 걸작을 쓸 수 있을 듯 싶기도 하다. 이번에는 만취된 채 나를 찾아왔다. 처음 안면을 든 시인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나 보다. 동공은 커지고 말과 말이 서로 충돌했다. 어록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는 취하면 대개 롱펠로우의 시구를 읊조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발하지 않나요? 그가 인사치레 후 언성을 높였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조타수가 대꾸합니다. 바다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대담한 모험가만이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네. 오호, 굉장하군. 대담한 모험가만이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네. 방안을 어슬렁거리며 내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이를 20번이나 되뇌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답니다. 찰리가 혼자 중얼거렸다. 주신 5파운드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니 좀 더 들어보십시오. 시커먼 부두와 배, 일렁이는 파도, 입가에 수염이 난 스페인 선원, 배의 묘미와 신비, 그리고 바다의 마력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다지 용감하진 않지만 왠지 신비를 다 깨달은 기분이군요. 자네는 바다를 잘 아는 것 같군. 바다를 본 적이 있는가? 어릴 적 브라이튼에는 한번 가봤지만 주로 코번트리에 살다가 런던에 왔기 때문에 바다는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에 내려오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를 전율케 하는 열정을 이해시키려고 내 어깨를 흔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폭풍으로 노가 다 부러지는 바람에 노예는 그 끄트머리에 부딪혀 가슴을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소재를 쓰셨는지요? 아닐세, 좀 더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네. 배를 본 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자질구레한 데까지 꿰고 있는지도 묻고 싶었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실물처럼 또렷이 그려지더라고요. 배는 선생님이 보물섬을 빌려주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시 생각을 해봤을 뿐인데 바로 그때 새로운 소재가 마구 떠올랐습죠. 이를테면 어떤... 노예의 식량과 썩은 나뭇가지, 가죽 부대에 담긴 검은 콩과 술, 게다가 좌판이 스치고... 그렇게나 오래전에 건조된 배였는가? 그렇게나라뇨?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허황된 발상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요? 아닐세, 또 생각난 게 있던가? 예,
하지만 허튼 소리로 들릴까 싶어 말씀드리기가 좀... 찰리의 얼굴이 약간 상기되었다. 괴념치 말고 어서 말해보게. 줄거리를 구상하다가 이윽고 잠자리를 나와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죄수가 수갑 모서리로 노를 긁어 팠을 법한 것을 말입니다. 그래 두면 사실감이 더 살아날 테니까요. 정말이지 실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나? 예, 하지만 그걸 보여드린들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긁힌 자국 투성인지라 설령 표지로 쓴다고 해도 다시 제작해야 할 겁니다. 소소한 대목에까지도 관심을 둘 테니 그들이 썼다는 걸 보여주게.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꺼냈다. 할퀴어 쓴 듯한 문자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조심스레 이를 건네받았다. 우리말로는 무슨 뜻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피곤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승선한 닭자들이 제게는 생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속히 작품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네가 들려준 줄거리를 쓰면 아주 두툼한 책이 될 걸세. 뭐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글만 쓰시면 될 테니까요. 좀 더 여유를 갖게나. 아이디어를 더 듣고 싶네. 지금은 곤란합니다. 얼마 전에 산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더군요. 그가 자리를 뜬 후 쪽지에 새긴 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머리를 두 손으로 가볍게 잡았다. 그러다가 방을 나와 영국 박물관 복도에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팻말이 붙은 연구실 밖에서 경찰과 옥신각신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은 듯 싶었다. 그리스 고대 문물의 권위자를 찾아달라고 조곤조곤 당부했지만 그는 박물관 규정에만 밝은지라 관내 사무실과 온 관사를 다 뒤져야 했다. 얼마 후 어느 노신사가 점심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나왔다. 그는 집게와 엄지로 쪽지를 짚고는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게 뭡니까? 문맹인이 남긴 글을 쓰려 했던 모양이군요. 심하게 훼손되었지만요.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글귀를 천천히 읽어주었다. 폴록, 에르크만, 타우흐니츠, 헤니케르. 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점이라도... 내가 물었다. 이 바닥에서 수도 없이 피로를 감내해왔다는 뜻입니다. 쪽지를 돌려받자마자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래도 봐주었을 것이다. 그리스의 갤리선 노예를 다룬 세계 최고의 걸작을 쓸 기회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찾아왔으니 말이다. 찰리에게 꿈이 생시로 보인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뒤에서 삶의 연장선을 조심스레 끊는 운명의 신들이 안일하게 처신한 탓에 찰리는 태초 이후 온전한 정신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만 것이다. 그는 5파운드의 판 지식이 뭔지 전혀 모른다. 은행원이 전생을 이해할 리도 없거니와 상거래 교육을 잘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리스어를 배웠을 리도 만무하니까. 그는 사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꺼이 소재를 넘겼다. 그때 나는 이집트의 멍청한 신을 조롱했고 일그러진 얼굴 앞에 조소를 보냈다. 세인은 내 작품이 경솔하기 짝이 없고 날조된 픽션이라 평가할 것이나 작품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은 나만 알 것이다. 이 보석은 세공을 위해 내 손에만 쥐어졌기에 경찰이 접근하기까지 나는 이집트의 신들 앞에서 다시금 춤을 추었다. 찰리를 독려해서 글감을 좀 더 캐낼 생각이었다.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빌어먹을 시집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따금씩 나를 찾아왔으나 만취한 채 바이런이나 셸리 혹은 키츠의 시에 젖어 있던 터라 고장난 축음기처럼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존경심과 관심을 감추려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찰리는 현재 자신이 아담처럼 새로운 인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내가 그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있으리라 오해한 탓에 시를 읊조리며 내 인내력을 시험했다. 창작시도 아니었다. 영국 시인이 인류의 기억에서 죄다 사라져주면 좋으련만. 나는 시문학의 대가를 폄하했다. 직접 화법을 구사하던 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은 데다 그들을 모방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연스레 열정이 식어 꿈을 털어놓을 때까지 성질을 꾹 참았다. 이들이 천사나 읽을 작품을 썼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그가 투덜거렸다. 선생님도 그런 걸작을 직접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분을 참으며 말했다. 줄거리는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 라라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네. 선생님이 갤리라고 부르던 그 우라질 배 이야기요? 그야 간단하죠. 선생님이 직접 꾸며내시면 되잖아요. 좀 더 속도를 내시라고요. 멍청하고 의기양양한 녀석의 머리를 한 대 칠 뻔했다. 나도 창작을 할 줄 안다. 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로는 그가 성질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았다가는 고귀한 계시를 망칠 수도 있었으니까. 그가 책 몇 권을 제쳐두었다. 그 많은 돈을 책에 허비했다며 모친이 실망할까봐 지금껏 내 방에 고이 모셔둔 것이다. 바닷속 꿈에 다시금 몰입했다. 이번에도 영국 시인을 저주했다. 찰리의 말랑말랑한 머리는 그간 읽어온 작품이 덧대고 채색하고 왜곡한 까닭에 마치 분주한 때 수화기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처럼 오만 가지 목소리가 얽히고 설켜 있었다. 이를테면 아비도스의 신부에서 차용한 대로 갤리를 그리고는 영웅 담은 코셰어의 일부를 끼워 넣었고 심오하고 절실한 도덕성 성찰에 대하여는 가인과 맨프레드의 일부를 발췌했다. 이를 몰랐다면 자신이 창작해낸 것이라고 착각했으리라. 내가 이를 다 베낄 거라고 지레 짐작했을 것이다. 롱펠로우가 화두에 오르자 잡다한 착상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제야 나는 찰리가 기억력을 발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어떤가? 어느 날 저녁 그의 머리가 쌩쌩 돌아가게 된 매체를 파악하자마자 올라프 왕의 무용담을 거의 다 읽어주었다. 그가 대꾸할 여유도 없이 말이다. 입이 딱 벌어졌다. 아이나 템퍼스 켈버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얼굴은 불그스름 상기되었고 두 손은 소파 뒤를 두드리며 듣고 있었다. 마침 아이나는 헐거워진 시위에서 화살을 잡으며 이야기했다. 폐하, 전하의 손 아래 노르웨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는 희열을 느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바이런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내가 의중을 떠보았다. 물론이고 말고요. 그가 이런 걸 알 턱이 있겠습니까? 작품을 다시금 되뇌었다. 그것이 무엇이오? 올라프 왕이 갑판에 서서 물었다. 난파선의 자네라 들었사옵니다. 배가 난파되고 노가 도처에 산재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왜 며칠 전에는... 아니, 비명의 암초편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아닐세, 이젠 지쳤네. 헌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말해보게. 아, 꿈에 본 갤리선은 아주 끔찍했죠. 저는 난리 중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정박하던 배전으로 이동하다 보니 노가 부딪히는 데를 빼고는 물결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갤리선에서 제가 매일 앉아있던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아니, 잘 모르겠는걸. 차분히 대꾸하자 이내 가슴이 뛰었다. 상갑판 오른편이고 앞에서 네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 노에 넷이 매여 있었는데 노를 젓기 전에 밖을 보며 수갑을 벗기려고 애를 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다른 배로 접근했고 싸우던 인간들은 죄다 현장에서 덮쳐오는 파도로부터 사람과 짐 따위를 보호하려고 갑판가에 설치한 장벽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좌판이 부러져 저는 동료 셋 밑에 깔렸고 큼지막한 노는 우리 등을 짓눌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찰리의 눈에 생기가 돌고 초롱초롱 빛이 났다. 그는 내가 앉은 의자 뒤쪽으로 난 벽을 주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녀석들이 제 허리를 마구 밟아 저는 납작 엎드리고 있었습죠. 마침 좌편에서 노를 젓던 알다시피 사슬에 얽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물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풍뎅이처럼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누워있기는 했지만 어느 갤리선이 좌측을 받으려고 접근해 온다는 것은 대번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들어보니 현장 너머로 접근해 오는 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뱃머리끼리 부딪히면 좋으련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갤리선이 오른편에서 진로를 막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고 바로 그때 배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뱃머리가 불쑥 들어오자 좌편의 노가 부러지고 하갑한 노는 선체를 뚫어버렸으며 그중 공중에 떠오른 하나는 제 머리맡에 떨어졌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이동하던 갤리선의 뱃머리가 다시금 노 틈새를 때리자 갑판 아래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선수가 비집고든 탓에 우리는 한가운데서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선체는 점차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갤리선 오른편에 있던 작자들이 갈고리와 로프를 풀어젖히고는 뭔가를 상갑판에 투척합니다. 화살과 뾰족한 것들인지라 우리는 왼편에서 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른편이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사방을 보니 현장을 덮친 해수가 보였는데 가만히 있는가 싶더니 돌연 일렁이며 우리를 전부 덮쳤습니다. 등에 물이 닿자마자 잠이 깼습니다. 찰리, 물이 현장을 덮쳤을 때 어땠는지 소상히 말해보게. 이렇게 물은 까닭이 있다. 지인도 고요한 바다에서 침수된 배와 함께 수장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도 해수가 갑판을 덮칠 찰나에 수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팽팽한 벤조줄이 떠올랐는데 수년간 그대로 있을성 싶더군요. 정확하군. 은색줄이 현장에 깔린 것 같았는데 영영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친구도 말했었지. 그는 이 보잘것없는 지식을 얻으려고 목숨만 빼고 뭐든 다 투자한 반면 나는 고단한 몸을 이끌며 수만 킬로를 마다 않고 그를 찾아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알게 되었건만 찰리는 주당 25실링을 받는 평범한 은행원인데다 도로 밖은 벗어난 적도 없었는데 그걸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특출한 능력 탓에 죽음이 불가피했던 적이 있을 거라는 발상은 그리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따지자면 나 역시 수십 번은 죽었어야 했지만 혹시라도 쓸 수 있다는 까닭에 지식의 문은 굳게 닫혔다. 계속해보게. 사악한 질투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놀라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쟁을 치른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관리관은 사슬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싸움만 끝나면 석방시켜준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찰리는 구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파렴치한 놈이군.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식량은 쥐꼬리만큼 준 데다 마실 물도 없어 바닷물을 마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부두는 어땠는지 말해보게.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당시 부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를 묶은 사슬은 흰 벽에 달린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고 파도에 흔들릴 때 충각이 적의 배를 떠받아서 침몰시키기 위해 뱃머리에 단 뾰족한 쇠붙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바다미 남석에는 나무를 깔아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네. 주인공이 갤리선을 지휘하지 않았던가? 물론이죠. 뱃머리에 서서 마치 의인처럼 소리를 질러댔죠. 바로 그가 관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네 일행은 모두 수장되었다고 하지 않았나, 찰리? 저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가 말을 이었다. 배와 함께 전원이 가라앉았지만 주인공은 목숨을 부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격선에 올라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찰리는 몸을 약간 떨며 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 캐묻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신력의 작용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모티머 콜린스의 윤회를 소개했다. 책장을 열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을 개괄적으로 귀뜸해 주었다. 이건 쓰레기나 다름없군요. 조금 읽더니 소감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붉은 화성과 왕도 그렇지만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말뿐이군요. 선생님, 롱펠로우의 작품을 다시 주십시오. 책을 건네주었다. 해상전투에 대하여 찰리가 일러준 사건을 최대한 기억해내어 적어보고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차 종종 그의 도움을 받았다. 마치 인쇄된 페이지에 알고 있는 바가 모두 담겨있기라도 하듯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꾸하곤 했다.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평소의 어조를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다. 마음은 이미 롱펠로우와 바다에 가 있기 때문에 찰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찰리,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감독관을 어떻게 죽였지? 좌판을 뜯어내서 머리통을 후려 갈겼죠. 바다가 요동칠 때 말입니다. 하가판에 순시하던 관리관 하나가 중앙기판에 넘어지자 그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슬이 달린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 다른 감독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태를 물으러 올라치면 곧장 쓰러뜨려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죠. 좌판을 들고 뒤통수를 내리치며 그렇게 가판을 올라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죠. 계속해보게. 글쎄요. 머리와 수염이 죄다 붉은 주인공은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습니다. 배를 장악한 뒤에 그랬겠죠? 아마. 내 말에 심기가 불편한 듯 싶었다. 남이 끼어들 때처럼 그는 왼손을 살짝 흔들었다. 머리가 붉다거나 갤리선을 장악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 듯 싶은데.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꺼냈다. 찰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붉은 공과 피부색이 비슷했죠. 그가 흐리멍덩한 눈으로 대꾸했다. 북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일꾼을 찾을 때 승선했던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다른 배에서 들었죠.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은 들리지 않았다. 찰리는 눈앞에 펼쳐진 시구를 미친 듯이 되새기고 있었다. 어디로 돌아왔다는 말인가? 어디가 되었든 내 소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뇌 부위에 전달되도록 가급적 조곤조곤 속삭이듯 물었다. 길게 뻗은 찬란한 해변이라네요. 잠깐 멈칫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퍼더스트란디 말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했다. 예, 맞아요. 퍼더스트란디. 발음이 좀 달랐다. 저도 보았는데 말이 뚝 끊겼다. 뭔지나 알고 짓거리는 건가? 내가 대뜸 화를 냈다. 그제야 찰리가 눈을 들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것이다. 아니요. 그도 돌연 성질을 냈다.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군요. 그러나 바다의 노장, 오데어는 잠자코 있지도 요동하지도 않았소. 왕이 귀를 기울일 때까지 그리고는 다시 펜을 들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소.
색슨족의 왕에게 진실의 증인으로서 그는 고귀한 얼굴을 들며 가스름한 손을 내밀며 이르렀다. 바다 코끼리의 이빨을 보라. 기가 막혔다. 그 자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땅에 당도 있는지도 모른단 말인가. 찰리, 자네의 기억이 잠시나마 돌아온다면 주인공의 이야기를 오대어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담고 싶네. 롱펠로우가 그 시를 썼지만 더는 그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네요. 저는 작품을 읽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입장에 분개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담긴 보고의 입구에 여러분이 있다고 치자. 문지기는 한가하게 공기놀이나 하고 있는 코을리게인데 마음에 들어야 열쇠를 주겠다니 내 고충이 어떤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찰리는 그날 저녁까지 그리스의 갤리선의 노예를 둘러싼 체험을 들려주었고 지금은 바이킹을 비롯하여 9에서 10세기 당시 미 대륙 와인랜드에 입성한 토핀 칼세픈의 절박한 모험담을 털어놓았다. 특히 항만에서 벌어진 전투와 자신의 죽음은 과거에 좀 더 깊이 몰입했다는 방증이었다. 하지만 몇 개의 목숨을 건너뛰었다가 1000년이 지난 뒤 일부 기억을 희미하게 남아 되짚어 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순간 머리가 핑핑 도는 듯 싶었다. 평소에도 찰리 미어스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인물이었다. 마냥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었다. 그날 밤에는 왠지 5만 가지 잡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밉살스럽긴 해도 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불가능할 일도 없으리라. 아직 지필된 바가 없던 토핀 칼세픈의 무용담을 고쳐 쓰려 했을지도 모른다. 개척지를 비롯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역사를 다룰 생각으로 말이다. 그러나 찰리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3파운드 6페니짜리 중고책 앞에서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던 그를 대놓고 욕할 수도 없었고 감히 기억을 자극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1000년 전의 경험을 소재로 쓰려 하는 데다 현대를 사는 젊은이에게 이를 직접 들어야 했으니 혹시라도 내가 감정을 앞세우면 그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털어놓으려 해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늘어놓을지도 몰랐다. 약 일주일간 찰리를 만나지 않았다가 그레이스 처치 스트리트에서 사슬로 어음장을 허리에 엮고 다니는 그를 보았다. 업무차 런던 브리지에 왔다 하여 그와 동행키로 했다. 어음장이 어찌나 중요했던지 이를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다. 템스강을 지날 때 잠시 멈추어 흰 슬라브와 갈색 대리석을 내리는 증기선을 물끄러미 보았다. 진배가 증기선 고물 아래 표류하자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딱히 규정하긴 어렵지만 뭐랄까 은행원이 아니라 인생을 통달한 듯 싶은 사람으로 보였다. 교량의 난간벽 밖으로 팔을 뻗고는 그가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스크롤링스가 우리 소 울음소리를 듣자 불이 나게 달아나더군요. 멍하니 있다가 진배와 소가 증기선 앞으로 자취를 감추자 내가 물었다. 찰리, 스크롤링스가 뭔가? 저도 들은 적은 없지만 말투는 왠지 하역부 같더군요.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그가 대꾸했다. 옴니버스 회사의 지점장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시간 있으시면 잠시 후에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시상이 떠올라서요.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그건 그렇고 스크롤링이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군. 리버풀 핸디캡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겠죠. 찰리는 고개를 흔들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토핀 칼세프네의 무용담으로 불리는 붉은 털 에릭 연대기에 따르면 약 900년 전 레이프가 마크랜드라는 미지의 땅을 세웠다는 운막에 칼세프네의 갤리선이 당도했을 때 스크롤링스는 바이킹과 거래하던 중 토핀이 배에 태운 소 울음에 놀라 주랭랑을 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 노예가 그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신비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거리를 배회했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세상의 아침바다를 누빈 실체는 찰리 미어스의 몸에 담긴 한 가지 혼이 아니라 몇 개로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정황을 다시금 짚어보았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진실을 깨닫기 전에 머릿속에 든 것을 공개한다면 나는 한낱 가까이 할 수 없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감사하고픈 마음은 없었다. 그래야 인간다울지도 모르겠다. 꼭 들어야 할 때 찰리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 뿌연 하늘을 보았다. 전능한 신, 생사를 주관하는 주님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실까? 영원한 명성은 주께 비롯되어 단 한 명이 차지하는 법이다. 문득 클라이브 로버트, 동인도 회사에 여러모로 기여한 초대 남작이 떠오르자 이내 흥분이 가라앉아 놀랐다. 이야기 보따리 하나로 작금의 대중문학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는데 만족키로 했다. 찰리가 1시간 동안 1000년을 향수해온 존재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의 이야기로 쓴 모든 작품의 소득과 명예를 모두 포기할 참이다. 세상이라 불리는 지구의 한쪽 모퉁이 전역에서 일어날 소동에 내가 개입할 공간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미상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아니, 딴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이 쓴 것으로 믿게 하리라. 그들은 이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소가죽 모자를 쓴 영국인을 고용할 것이고 선교사들은 그에 비추어 삶의 지침을 발견하여 전대민문의 그것이 죽음의 공포를 아주 해제시켰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유럽의 동양학자라면 산스크리트를 비롯한 고대 본문을 들먹이며 이를 감싸고 돌 테고 발상이 기괴한 여성이라면 지위의 상승을 위해 남성의 부정한 믿음을 부추길 것이며 교회와 각 종교는 이를 쟁취하고자 전쟁을 벌일 것이다. 예견하건대 작품집이 재집필되어 환호상을 받기까지 새 시대와 신세계의 윤회사상을 천명하는 종파 6은 난투극을 벌이는 한편 존경받아 마땅한 영국 언론은 마치 겁에 질린 암소처럼 작품의 단순미에 놀라 뒷걸음질하리라. 마음은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어떤 작자들은 이를 난도질하고 왜곡할 테고 생명의 희망보다는 죽음의 공포에 좀 더 집착하는 서방 세계가 작품을 선정적인 미신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어떤 믿음이 너무 오래 잊혀진 탓에 그것이 되레 새로운 것으로 보여 우르르 몰려들기까지 라이벌 작품이 이를 뒤덮어버리려 할 거라는 사실에 못내 착잡해진다. 금시로 나는 생사를 주관하는 주님과의 협상 조건을 바꾸었다. 진실을 쓰고 있다는 확신으로 작품을 알고 쓰게 해주십사 하고 말이다. 엄숙한 희생의 일환으로 원고는 모두 불사를 참이다. 마지막 줄을 쓴 후 5분이 지나면 원고는 모두 폐기 처분할 것이나 먼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작품을 집필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응답은 없었다. 형형색색의 수족관 포스터가 눈에 들어오자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겼다. 찰리를 전문 최면술사에게 보내어 그가 자신의 기억력으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정말 그게 사실이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는다고 치자. 그러면 찰리는 공포감에 정신을 잃거나 무사람의 관심에 우쭐댈 것이고 결국에는 허영심이나 두려움 탓에 거짓을 말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녀석은 나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했다. 아주 재미있는 바보군요. 영국인들 말이요. 곁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젊은 법학생 그리시 천더였다. 부친은 계몽 차원에서 그를 영국에 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토종 공직자로 5파운드 월급을 받고도 아들을 위해서는 용케도 매년 200파운드를 퍼붓는가 하면 왕실의 식솔 행세를 하며 빈민의 간을 내먹는 인도 관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리시 천더는 젊었지만 뚱뚱하고 몸집이 컸다. 털코트와 길쭉한 모자와 가벼운 바지를 걸치고는 황갈색 장갑을 꼈다. 제 딴에는 아주 신경을 쓴 것이다. 내가 그를 안 것은 미개한 인도 정부가 그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의 14살짜리 부인의 호기심을 가질 때부터였다. 흥미를 끌지만 우둔해 보이는군요. 포스터를 보며 그가 고개를 저었다. 노브스부르 클럽에 갈 참인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잠시 그와 동행했다.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시 천더, 신을 믿을 만큼 무식하진 않다고 했지. 예, 그랬죠. 하지만 집에 가면 신을 달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아내는 우상에 기름을 바를 테고요. 향기가 짙은 출씨를 달아두고 성직자를 대접한다. 다시 카스트 제도로 돌아가면 자네는 후트리가 되겠지. 진보한 자유사상가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남아시아의 음식을 맛본다면 앞마당에 풍기는 냄새와 머스타드 오일까지도 죄다 마음에 들겠지. 물론 그러겠죠. 그리시 천더가 생각 없이 맞장구를 쳤다. 한 번 힌두교인은 영원한 힌두교인이지만 영국인의 사고방식에도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럼 한 영국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야기해주지. 옛날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군. 찰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영어로 해주었지만 그는 자기네 말로 의문을 제기했다. 본디 역사는 이를 이야기하는데 적합한 언어 안에서 발전하게 마련이다. 물론 찰리가 들려준 이야기가 영어로 회자되었을 리는 없다. 그리시 천더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방에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벨샤크, 레킨 다르자와 반드하이. 분명 그렇습니다. 문은 틀림없이 닫혀 있었죠. 전생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죠. 저희도 설화로만 취급했는데 소고기를 먹는 영국 천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오, 이런 정말 특이한 경우군요. 철학자라도 되는 것 같았다. 매일 소고기를 먹는 자네도 천민이 아닌가? 그리시 천더, 좀 더 생각해봄세. 그 녀석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걸세. 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시 천더가 테이블에 앉고는 다리를 꼬며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영어를 구사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그가 안다면 자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걸세. 행여 지인에게 사실을 폭로하신다면 아마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다음날 일간지에 뜰 겁니다. 선생님이 비방죄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 문제는 덮어두세. 찰리가 속내를 털어놓게 할 기회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만 행여 그랬다간 하늘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요. 아시다시피 그건 안 될 말씀이죠. 문은 닫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없단 얘긴가? 어찌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는 있지만 모른다는 바를 전부 알아버리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얻어맞는 건 두렵지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아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국인인 선생님은 순식간에 힘의 균형을 깨뜨려 혼돈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의 기억은 점차 사그라들 것이고 나중에는 한바탕 꿈을 꾸었다고 할 테니까요. 그러고는 모조리 잊어버릴 겁니다. 캘커타에서 제1예술시험을 치를 때 본 워즈워스의 자취를 남기는 영광의 구름에서도 그러더군요. 이 경우는 예외가 아닐까 싶네.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이 외모는 달라도 일단 만나고 보면 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잃었던 삶을 죄다, 아니 일부라도 기억해낸다면 직장에서 퇴출되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렇게 되겠지. 사실 그 친구 이름은 소설에 넣을 필요가 없을 듯하네. 소설이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시겠다는 이야기군요. 그럴 참이네. 물론 명성과 돈 때문이겠죠. 아닐세. 그냥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고 해둠세. 나의 명예를 걸고 말일세. 승산이 없는데도 그러시겠다는 거죠. 신과 도박을 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걸작이라도 말이죠. 신들이 그럴 겁니다. 좋아, 어디까지 쓰는지 보자. 얼마 못 갈 테니까. 무슨 말인가?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자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랬었지. 나는 찰리의 말을 기억해냈다. 어떤 여성도 그를 마음에 둔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즉시 게임은 끝이 날 테니까요. 밖에 널린 것이 여자입니다. 하녀도 그렇고요. 한낱 하녀가 소설을 망친다는 생각에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일도 아니었다. 그리시 천더가 씩 웃었다. 예, 아리따운 여성들이 그 집 사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가 담례로 보낸 키스를 기억하는 즉시 모든 난센스는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뭔가.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네. 저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몰두하게 될 겁니다. 필경 그렇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여자가 될 거고요. 마침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찰리가 못 참겠다는 듯 서둘러 들어왔다. 사무실에서 해방된 그의 눈을 보니 주머니에 든 시를 두고 장황하게 떠들 눈치였다. 찰리의 시는 이제 들을 만큼 들어 물렸지만 갤리선이 나올 때도 종종 있었다. 그리시 천더는 잠시 그를 주목했다. 실례합니다만, 찰리는 불편해 보였다. 일행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막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리시 천더가 대꾸했다. 로비까지 나를 끌고 와서 그는 작별을 고했다. 저 사람이군요. 그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듣고 싶은 걸 다 떠벌리진 않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죠. 하지만 안목을 넓히는 데는 저 친구만한 사람이 없을 듯 싶네요. 우리가 장난삼아 신명술사같이 잉크를 그의 손에 쏟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단언컨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시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잉크와 캠퍼 녹나무를 증류하여 얻은 특유한 향기가 있는 화합물을 갖다 드립죠. 예견자인 그가 많은 것을 일러줄 겁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자네의 신과 악마를 의지하며까지 그를 믿진 않을 걸세.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제정신이 들 때쯤엔 자신이 멍청하고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겠지요. 전에도 잉크를 들여다보는 녀석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꼴은 더 보기가 싫은 걸세. 그만 가보게, 천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미래를 엿볼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순간 멈칫했다. 과거에 관심이 있던 내가 최면에 걸린 채 거울과 잉크나 들여다보는 애송이들에게 주목해봤자 과거를 아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더의 말을 듣고는 그에 공감했다. 저렇게 큰 검둥이는 처음 봅니다. 내가 돌아오자 찰리가 비아냥댔다. 선생님, 제가 막 시를 써봤는데요. 점심 후에 도미노보다는 이를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내가 직접 읽어봄세. 그럼 정확한 표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작품의 운이 마치 틀린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읽어보게. 그까지 말이야. 찰리가 시를 낭독했다. 그간 쓴 작품에 비해 질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그는 작품을 성심껏 읽었으나 찰리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롱펠로우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자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원고를 한 줄씩 차근차근 읽던 그는 충고와 훈계를 회피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제 의도는 아직 모르실 겁니다.
찰리에게는 어떤 시인과 적어도 한 가지는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원고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건 뭔가? 아, 시는 아닙니다. 어제 자기 전에 끼적대 본 거지만 오늘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은시로 남겨두었죠. 찰리가 쓴 무은시이다. 역풍의 속도가 붙지 않아 배를 세워두었소. 우릴 보내주지 않겠소. 도시에서 빵과 양파를 즐기다가 적에게 패퇴했을 때는 즉시 승선했소. 청명한 날, 선장은 노래를 부르며 가판을 오르내릴 때 우리는 밑에 있었소. 턱이 노에 붙은 채 취해 있었지만 소요가 일어난 탓에 빈둥대던 우릴 파악하지 못했소. 우릴 보내주지 않겠소. 염분으로 노는 상어 가죽이 되었고 무릎은 소금기로 갈라졌으며 머리는 이마에 붙었으며 입술은 갈라졌으며 노젓는 꼴이 시원치 않아 구타를 당하기도 했소. 우릴 보내주지 않겠소. 그러나 노의 양날이 물살을 가르면 즉시 현창을 벗어날 것이오. 우리를 쫓아가라고 떼를 쓰겠지만 노타작을 잡고 바람을 배 하단에 묶어두지 않는 이상 그러기는 힘들 것이오. 우릴 보내주지 않겠소. 노타작이 뭔가, 찰리? 노가 깨끗이 씻어낸 자리를 가리키죠. 이건 갤리선에서 부르던 노래인데 혹시 작품을 탈고하시면 수익을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네 하기 나름일세. 애당초 주인공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지금쯤이면 끝내고도 남았을 걸세. 아이디어가 그리 분명치 않아서야 원. 여기저기를 부딪히며 싸우는 등 포괄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고 싶었죠. 나머지는 선생님이 채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해적선에 잡힌 숙녀를 구해 결혼한다, 뭐 그렇게요. 자네만한 도우미는 없을 걸세. 하지만 주인공이 좀 더 시련을 겪은 다음에 결혼해도 좋을 것 같네. 그렇다면 비장의 카드를 쥐어줘야겠군요. 좀 품격이 떨어지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뭐랄까, 협상을 시도했다가 이를 파기하는 정치꾼은 어떨까요? 난투극이 벌어질 때 돛대 뒤에 숨어있는 머리가 검은 작자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머리가 붉다고 하지 않았나? 그럴 리가요. 어쨌든 머리는 검다고 하십시오.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상상력에 바탕을 둔 기억이 아이디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꾹 참았다. 맞네. 자네야말로 상상력의 달인이지. 그래, 가판에는 머리가 새까만 사나이가 있었고 아니요. 대함 같은 개방된 함정을 말하는 겁니다. 슬슬 약이 오르기 시작했다. 건조된 배는 가판이 있었다고 자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따졌다. 제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배는 아닙니다. 가판이 있다 손 쳐도 반만 있거나 개방된 배입니다. 왜냐면 이런 선생님 말씀이 옳군요. 문득 머리가 붉은 주인공이 떠올랐는데요. 물론 그가 붉다면 페인트 칠이 된 돛에 개방된 배라야 옳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적어도 두 척의 갤리선에서 노를 저은 듯 싶었다. 가판이 셋 달린 그리스 갤리선에서는 머리가 검은 정치꾼이, 바이킹 개방선에서는 마크랜드로 간 붉은 곰 같은 작자가 감시했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다. 왜 물론이라는 겐가? 저야 모르죠. 그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대화의 흐름이 잠시 끊어지자 수첩을 꺼내 뭔가를 쓰는 척했다. 자네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과 손을 잡으니 기분이 좋네. 주인공을 그려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닐세.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제게는 의외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되뇌일 때가 가끔 있죠. 그렇고 말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지. 그냥
은행원이 티트비트로 가는 길이란 수필로 그 말을 몇 푼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갤리선에 얽힌 픽션을 완성하는 편이 나을 듯 싶네. 그건 제 창작물이 아니지만 수필로 입성하면 티트비트 주간지 일종에는 제 이름과 주소를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웃으시는 겁니까? 정말 그럴 텐데요. 당연히 그러겠지.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나? 원고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실망을 안고 떠나는 이 괘씸한 녀석은 나나 그나 잘은 모르지만 아르고선의 선원 중 하나였거나 노예였거나 혹은 토핑 칼세프네의 동료였으리라. 찰리는 금화가 걸린 경연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문득 그리시 천더가 한 말에 내가 웃은 기억이 떠올랐다. 생사를 주관하는 신들은 찰리 미어스가 과거를 죄다 이실직고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찰리가 은행원이 티트비트로 가는 길을 쓰는 동안 어줍지 않은 상상력을 발휘해서라도 그가 귀뜸해준 단서를 완성해야 한다. 기록을 취합하여 한 파일에 두었다. 그래도 별 효과는 없었다. 쪽지를 다시금 쭉 읽어보았다. 항구에서 벌어진 전투신을 제외하면 남의 책에서 걸어모은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도 쓰긴 했지만 바이킹의 모험담은 전에도 다수 출간된 데다 그리스의 노예에 얽힌 역사 또한 그리 참신한 소재는 아니었다. 게다가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자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생사를 주관하는 신들은 그리시 천더가 시사한 바와 같이 매우 교활했다. 인간의 마음을 달래거나 번민케 하는 구석에서 빠져나갈 여유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걸 알면서도 이야깃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시도하지 않으면 찬사는 받을 수가 없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주 동안 20번은 그랬다. 3월의 햇살과 떠가는 구름으로 감정이 수시로 바뀌었다. 봄에 맞는 아침과 저녁에는 소설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직감했다. 습한 바람이 부는 오후가 되자 정말 글이 써졌다. 물론 허위인데다 속임수로 부패한 위더가의 작품들과 그리 다르진 않을 것이다. 찰리에게 여러모로 복을 빌어주었다. 그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그는 공모 작품에 분주한 모양이었다. 수주가 흐르니 찰리와의 만남이 뜸해졌다. 지표가 점차 무르익어 봄이 도래하자 꽃봉오리는 만삭이 되었다. 그는 독서와 그간 읽은 작품을 거론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갔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갤리선을 끄집어낼 생각은 없었으나 찰리는 수익이 짭짤한 소재라도 되는 듯 틈만 나면 이를 넌지시 꺼냈다. 최소 25%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이디어는 제가 다 드린 거니까요. 은화에 대한 탐심은 그의 또 다른 본성이었다. 아마 런던에 살면서 상스러운 토박이의 비음 섞인 말투를 따라한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었다. 그건 작품이 끝나면 이야기함세. 지금은 확답해 줄 수가 없네. 주인공의 머리가 검든 불든 어려운 건 매한가지일세. 난로 곁에 앉아 자결하는 석탄을 바라보며 그가 대꾸했다.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제게는 아주 생생했는데요. 가스등 불꽃이 휘바람 소리를 냈다. 머리가 붉은 영웅의 무용담을 먼저 그려낸다면 남녀 땅에서 온 그는 갤리선을 접수하고 해안으로 진입하겠죠. 찰리의 말에 제동을 걸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필기 도구가 손에 없었지만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운신조차 금했다. 불꽃이 우는 소리를 내자 찰리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퍼더스트란디엔 갤리선과 탁 트인 바다에서 저무는 해, 그리고 저녁마다 일몰 중앙에 뱃머리가 진입할 때면 곡선을 이룬 돈 밑에서 이를 조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달리 가이드가 없어.
일몰을 보며 항해했었죠. 찰리가 원문을 인용했다. 선원들은 외딴 섬에 이른 후 숲을 살피다가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주민 셋을 살해했다. 이윽고 그들의 정령이 배를 뒤쫓아갔다. 헤엄을 쳐보지만 숨이 막혀 우왕좌왕하자 뱃사람들은 심기를 건드린 잡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고 한다. 식량이 떨어지면 해초를 먹었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다. 머리가 붉은 선장은 폭동을 일으킨 노역군 둘을 죽였다. 숲에서 1년을 보낸 후 다시 고국으로 뱃머리를 돌릴 때에는 순풍이 불어 곤히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어느 대목은 워낙 소리가 작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선장이 등장했다. 이교도답게 신격화된 머리가 붉은 그 사나이 말이다. 일행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필요할 때마다 공평히 그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빙산 주위를 3일간 항해한 주인공도 그였기 때문이다. 표류하던 빙산에는 여태 본 적이 없는 짐승들이 배에 합승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찰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노를 휘둘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가스등이 나갔다. 타던 석탄이 부서져 불은 쇠체 바닥에 조그마한 마직물에 붙었다. 찰리가 말을 끊자 나도 입을 다물었다. 아뿔싸. 그가 침묵을 깨며 고개를 저었다. 불을 계속 보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지는군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갤리선에 얽힌 책이었네. 아,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수익이 25%였죠. 일단 탈고하면 자네 뜻대로 해주겠네. 분명히 해두면 좋겠군요. 제가 지금 어딜 가야 하거든요. 약속이 있어서. 찰리는 자리를 떠났다.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중얼대다가 끊긴 대목까지가 찰리 미어스의 최종작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때는 계시의 전주곡인 줄만 알았다. 마침내 나는 생사를 주관하는 신을 속여야 했다. 다음에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왠지 심기가 불편하고 긴장한 듯 싶었으나 눈은 초롱초롱 밝았고 입술은 약간 갈라져 있었다. 시를 한 편 써왔습니다. 입을 떼자마자 말을 이었다. 걸작이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찰리는 원고를 불쑥 내밀더니 창가로 몸을 돌이켰다. 속으로 볼멘 소리를 냈다. 약 30분은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테니 말이다. 물론 찰리는 기분을 띄워주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쏟아냈으리라. 내가 불만을 토로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장황한 글을 더 짧고 고르지 않은 운문으로 바꾸는 데다 모티브는 그 뒤에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를 읊었다. 낮은 화창하고 유쾌한 바람은 산 뒤에서 크게 부른다. 나무가 고개를 숙이고 묘목이 바람의 뜻을 따르는 곳에서 바람이여, 내 피 속에는 폭동이 있으나 폭동의 그대는 여태 없었을 것이오. 오 하늘이여, 땅이여, 그가 내게 찾아왔소. 잿빛바다, 그만이 내 것이오. 앵돌아진 거석이여, 내 절규를 들으소서.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즐거움에 참여하시오. 내 것이로다. 내가 토양을 쟁취했도다. 기뻐하라. 봄에는 그러하기가 쉽지 않으니 기뻐하라. 내 사랑은 갑절이나 귀하여 들의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 일찌감치 썰애질을 할 때는 머슴에게 맡기고 그대는 내 기쁨을 만끽하라. 일찌감치 썰애질을 할 땐 그래야지. 두려운 마음으로 맞장구를 쳤다. 찰리는 빙긋 웃기만 했다. 일몰의 붉은 구름이여, 사방에 전하라. 승리자인 나를 맞이하라. 오 태양이여, 영혼을 다스리는 유력한 영주이자 절대군주여. 괜찮나요? 찰리가 내 어깨를 보며 물었다. 괜찮기는커녕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곱슬곱슬한 머리에
입가에는 백치미가 풍기는 소녀의 사진을 슬그머니 원고 위에 두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며 속삭이던 그의 귓볼은 첫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불그레해졌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정말 순식간에 찾아왔으니까요. 그래, 원래 그런 법이지. 이제 행복한가, 찰리? 이런.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니. 앉아서 그 말만 계속 중얼댔다. 매끈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원고일로 좁은 어깨가 활처럼 굽어 있었는데 도대체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건지 궁금해졌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겠는가? 기운을 차리고 물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한창 젊을 때이니 신경을 끄고 살아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모친에게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조곤조곤 일러주었다. 그러자 마치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짐승에게 이브의 친절과 아름다움을 일러주듯 찰리도 그녀의 얘기를 꺼냈다. 줄담배를 피우는 어떤 이의 비서로 예쁜 드레스라면 사족을 못 쓰며 남자와 키스를 나눈 적은 전혀 없었다고 4-5번이나 강조했다고 한다. 찰리는 연신 말을 이었다. 그와 수천 년간 동떨어져 살던 나는 사건의 발단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제야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린 까닭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마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아름다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00년 후에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건 그렇고 갤리선 이야기나 마저 들려주게. 줄기차게 이어지던 말꼬리를 끊고는 기분 좋게 화제를 바꾸었다. 찰리는 왠지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갤리선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전 정말 심각하다고요. 제 심정을 모르시는군요. 그리시 천더가 옳았다. 찰리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여성과의 사랑을 만끽했던 것이다. 세계 최고의 걸작은 이제 물 건너간 셈이다.